그녀의 말은 내 심장에 밝힌 얼음 파편과도 같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고인 눈에서 일말의 이성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무섭도록 차가운 낯선 시선뿐이었다. 증거가 뭔데? 내 목소리는 간신히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증거? 당신 행동이 전부 증거야. 요즘 당신 휴대폰만 붙들고 살잖아. 내가 옆에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퇴근도 매일 늦고. 예전에 당신은 안 그랬어.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터무니없는 비수였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제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휴대폰은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몰래 제주도에 있는 멋진 리조트 예약해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나는 내 말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귀를 닫아버렸다. 내 모든 설명은 그녀의 완고한 불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힘없이 부서졌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변명. 전부 다 변명이야. 내 직감은 틀린 적 없어. 당신 지금 나를 속이고 있어. 직감이라는 단어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지난 4년간 내가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이 근거 없는 직감이라는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억울함이 분노로 변해 들끓기 시작했다. 그만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사람을 이렇게 끔찍한 죄인으로 몰아가려면 최소한 증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의 그 잘난 직감 말고 제대로 된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의 논쟁은 그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공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베개를 집어들었다. 내가 방을 나서는 순간 침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찍힌 마침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총성 없는 전쟁.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지배하는 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다. 식탁에서는 어떤 대화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딱딱한 소파에서 등을 뒤척이며 잠을 청했고 등보다 더 쑤시는 것은 내 가슴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왜? 우리의 결혼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차가운 가죽 소파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문득 기억의 파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몇 주 전의 일이었다. 서연이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발신인이 없는 상자.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낯선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이거 뭐야?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그냥 거래처에서 보낸 선물이야. 그리고는 서둘러 옷장 깊숙한 곳에 그것을 넣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던 것을 왜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 기억은 잠들어 있던 내 의심에 불을 지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의 어둠을 응시하던 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토록 확신했을까? 왜 그녀는 내가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집착했을까? 왜 그녀는 출처불명의 값비싼 선물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을까? 혹시 그녀가 자신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그 생각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전류와도 같았다. 끔찍했지만 무섭도록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그녀는 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알아챌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를 공격해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진실을 추적할 차례였다. 나는 그녀가 연출한 이 지저분한 드라마 속에서 바보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결심만이 남았다.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사냥꾼이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를 내면에 숨겼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깊은 밤, 새벽이시, 온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우리 집을 감싼 것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나는 유령처럼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 죽여 침실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침실 문을 열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안에 서연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그것은 침대 옆 협탁 위에서 검은 화면인 채로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건 사생활 침해야, 불법이라고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처받은 이성이 속삭였다.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잔인하게 모함당한 진실을 알소? 나는 살금살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숨소리가 그녀를 깨울까봐 두려웠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지문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처음에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친구들과 나눈 최근 대화들은 지극히 평범했다. 새로 개봉한 영화 이야기, 직장 상사 험담,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편집증에 걸려버린 걸까? 하지만 그때 나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시간을 거슬러 몇 주 전으로, 그리고 한 달, 두 달 전으로,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렸다. 최강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 그와의 대화방을 눌렀다. 처음에는 평범한 농담으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변질되어 갔다. 단순한 이모티콘은 하트 심볼로 바뀌었고 일상적인 안부는 보고 싶어 미치겠어, 자기야 같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외설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이 함께 보낸 밤, 앞으로 함께할 약속들에 대한 저속한 묘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더러운 단어들을 읽으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은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내가 4년간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모든 신뢰와 충성이 이 역겨운 단어들의 홍수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보낸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평범한 셀카도 있었지만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사진들도 있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는 결코 보내서는 안 될 그런 사진들. 한 사진 속에서 그녀는 몇 주 전 내가 봤던 그 낯선 브랜드의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리는 섬뜩할 정도로 맑아졌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던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부인하거나 연기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구간별로 나누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전체 대화 기록, 한 장 한 장의 사진, 하나하나의 동영상,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처럼 그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내 눈을 사로잡는 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의 제주도 구름 위 산책으로 떠날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아플로우. 구름 위 산책. 그 단어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그녀를 위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위한 깜짝 선물로. 그런데 그녀는 나와 같은 장소로 다른 남자와의 밀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을 때 나는 처음처럼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어둠 속에 주저앉았. 차갑고 무거운 진실이 이제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오늘 밤부터 나는 내 집에서 배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자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주연 배우. 나는 그녀의 거짓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복수의 칼날이 가장 날카로워질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거짓된 미소와 다정한 아내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 된 채 나는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내 안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나는 복수의 칼날이 가장 날카로워질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서연아, 거실로 좀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평온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며칠 전 그녀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나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세웠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의 무대 위에서 진실과 마주하길 바랐다. 앉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일이야 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바람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난다는 듯이 눈을 굴렸다. 아, 그 얘기 또 해. 내가 그땐 좀 예민했다고 사과했잖아. 사과. 나는 비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어. 그저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지. 하지만 오늘은 오늘에서야 당신이 왜 나를 비난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장감이 방안을 팽팽하게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단어에 힘을 주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편집증적으로 굴었던 이유는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처럼 당신이 바로 그 불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연기가 시작된 것이다. 뭐라고? 당신 지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듯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드라마에 감동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연기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최강우. 그 이름 알지? 그 이름은 발사된 총알과도 같았다.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관통했다. 방금 전까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 거짓된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과 공포에 질려 나를 바라보았다.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격했다. 그녀는 갑자기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래, 알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당신이 먼저 바람 폈으니까 난 그냥 당신한테 복수한 것뿐이야.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 아,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상황을 뒤집어 자신을 복수의 희생자로 만들고 끝까지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나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 거짓말을 내뱉는 이 여자가 가여울 뿐이었다. 한때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만 연기해, 서연아. 당신 연기 끔찍하게 형편없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든 증거가 담긴 사진 앨범을 열었다. 복수라고. 웃기지 마. 여기 증거가 있어. 보고 싶나?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당신과 그 자식의 문자는 3월부터 시작됐더군. 당신이 나를 비난한 건 6월 말이었고 이 타임라인 어떻게 설명할 거지? 내 상상 속에서 바람 피운 나에게 복수라도 했다는 건가?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떨고 있었다. 더 이상 공격할 무기가 남아있지 않자 그녀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눈물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잠깐 미쳤었나봐. 강우 씨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일 뿐 내 마음은 조금도 주지 않았어. 내가 당장 그 사람이랑 끝낼게. 제발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잖아. 응.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당신은 그냥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게 아니야. 당신은 그 칼을 내 손에 쥐어주고 내가 스스로를 찔렀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어. 당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하기는 해. 그녀는 여전히 울고 여전히 애원했지만 나에게 그것은 그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내 사랑, 내 신뢰, 내 마음은 그녀가 나를 비난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다.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녀 앞 테이블에 던졌다. 서명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이제 끝이야. 전쟁은 끝났지만 결혼 생활의 잿더미 속에서 나는 승리감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을 느꼈다.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내가 내민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서연은 서명하는 대신 지독한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듯 했다.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길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했다.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나를 붙잡으려 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우리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비참하게 울부짖었고 또 어떤 날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며 나를 저주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액자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나는 우리 결혼의 마지막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옛 추억을 들먹이며 내 마음이 약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내 눈에 그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쇼일 뿐이었다. 사랑은 증오로, 연민은 혐오로 변해갔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나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내 손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사건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차가운 문서와 법률, 그리고 규정의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야만 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날, 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법정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하고 엄숙했다. 반대편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수척하고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내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그저 지친 채 가만히 앉아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을 들었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진술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바로 서연과 강우가 나눈 대화의 캡처들이었다. 그녀가 보낸 저속한 메시지들과 음란한 사진들이 법정 스크린에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그녀가 느낄 굴욕감을 상상했다.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연에게 있었으므로 나는 4년간 우리가 함께 이룬 공동 재산의 더 큰 부분을 분할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달콤했다. 민준 씨, 법원의 판결은 그냥 역사일 뿐이야. 우리 함께한 4년의 세월이 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집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잖아. 절반은 줘야지.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혐오감이 밀려왔을 뿐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주소록, 그녀의 흔적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녀를 지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유령처럼 그녀는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근처 모퉁이에 주차된 그녀의 차를 보았다. 또 다른 날에는 아파트 로비에서 그녀와 닮은 익숙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유령처럼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반복되는 감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스토킹 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현관문 앞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검게 시들어버린 흑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자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조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미친 짓을 참아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온을 원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며칠 후 경고 서한이 서연의 주소로 직접 발송되었다. 만약 이런 괴롭힘을 계속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편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내 삶을 맴돌던 마지막 유령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나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텅 비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앞둔 고요한 평온함이었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나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내 삶을 맴돌던 마지막 유령이 사라진 그날,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는 텅 빈 아파트의 공기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온함 속에서 나는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혼자 힘으로는 이 잿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전문가는 내가 겪은 상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었다. 서연이 나에게 가했던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고 내 자존감과 현실 감각을 서서히 파괴해온 정신적 학대였다. 내 상처에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전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주말 아침, 오랜만에 친구들과 나누는 커피 향과 시시껄렁한 농담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땀 흘리며 축구장을 달리고 골을 넣고 함께 환호하며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구석에서 수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기타를 꺼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더듬더듬 코드를 짚으며 멜로디를 연주했다. 서툰 기타 소리는 텅 빈 집을 채웠고 나의 공허한 마음도 조금씩 채워주었다. 나는 서서히 과거의 나를, 더 행복하고 쾌활했던 버전의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니었다. 독이 가득한 거짓과 조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전망과 비교했을 때 이혼은 나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선물이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 나는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잿더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의 빛을 발견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끝이 가장 희망찬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